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나갈 부분은 교과서 74페이지부터입니다. 74페이지 빌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품화폐의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질서가 변화하다 부분을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광업 부분에서의 변화, 발달을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상업의 발달과 상인의 성장부터 쭉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봅시다. 자, 조선 초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던 상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민간 주도로 변화했대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상업이 변화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 정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층이 성장했대. 자, 대동법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되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우리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대동법은 이 공납을 바치는 것을 백성들이 쌀로, 원래 특산물을 바치던 걸 쌀로 바치게 되었다. 쌀이나 아니면 동전 이런 걸로 바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 배 같은 걸로 바치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는 물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토대로 공인이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인을 통해서 사게 됩니다. 공인계층을 통해서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인계층이 그 물품을 사기 위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런 과정 속에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법이 실시된 후에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공인계층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인계층의 성장은 상업과 수공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대. 농업 생산력이 발달해서 전국에 장시가 활성화되었대요.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 널리 퍼졌다고 했죠.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광작이 유행하고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는데, 자, 이 농민들의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다는 거는 농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갔다는 거죠. 왜냐면 이 벼가 농민들에겐 돈이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국에 장시가 활성화된 겁니다. 장시는 시장이에요, 시장. 전국에 장시가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렸대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무슨 5일장이 유명하고 올레 5일장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5일장이라는 거는 5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5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기도 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이런 물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구매력도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장시를 이동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루어줬대요. 이 보부상은 우리 교과서 왼쪽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게에 물건들을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었대요. 자,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상은 선생님이 정조의 경제정책 얘기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상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전권을 철폐했대요. 이 금난 전권이라는 권리는 시전 상인들에게 유용한 거였어. 이 시전 상인들이 사상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러한 권리들을 철폐를 합니다. 너네 사상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신해통공이라고 한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해통공. 정조 때는 이러한 신해통공을 발표를 하면서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이제 지향한 거예요. 지향. 이러한 정조 때 신해통공의 발표로 사상들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졌다. 자, 그리고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 여러가지
불리던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18세기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도고상업을 전개하였대요. 도고상업을 전개했다. 자, 도고상업이 뭐냐면, 교과서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허생전에 나타난 도고의 모습. 허생은 만금을 얻어 생각하기를 저 안성은 기호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어귀이다 뭐 하고는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하여 대추, 감, 배, 석류 뭐 이런 것들 과실을 모두 두 배값으로 사서 저장을 했대요. 그래서 허생이 과실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니까 2배를 주고 산 거를 10배의 값을 치러서 팔았대요. 그래서 이 허생전이라는 책은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고의 모습이 나오는데, 도고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상품을 싼 값에 독점적으로 사서 비싼 값에 판매를 해서 부를 쌓는 사람들을 도고라고 해요. 도고. 그러니까 타고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의 특정 물품을 독점을 하는 거야. 자, 그 물품을 독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물건이 필요할 때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싸게 팔았던 사람들이 도고인데, 이런 도고들이 뭐 송상, 만상, 내상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왼쪽에 우리 한반도 지도 나와 있죠. 보면은 자, 의주에는 만상, 평양에는 유상, 개성에 송상, 한성엔 시전상인과 경강상인, 그리고 부산의 동래에는 내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지역에 어떤 상인들이 있었는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한편 교통의 요지와 포구 등이 산업 중심지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를 무대로 선상, 객주, 여각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였다. 이 객주와 여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들이 드나드는 곳에 차려서 그것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당시에 조선에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발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상인들이 발전하고 국가에서 허락을 받지 않았던 사상들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했다. 자, 그 다음 대외무역의 발달 봅시다. 국내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외무역도 활기를 띠었대요. 대외무역이라고 하면은 뭐 청나라 그리고 일본 등과 교역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17세기 중엽 이후에 국경지대에서는 무역을 위한 시장이 열렸고 상인들은 사신왕래에 동행을 해서 무역을 했대요. 청나라에는 뭐 금, 은, 인삼을 팔았고 일본에는 인삼, 쌀, 무명 등을 팔았다. 이 인삼은 고려시대 때부터 엄청 유명했어요. 고려 인삼 하면은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송나라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수출 물품입니다. 근데 조선 이 한반도에서는 인삼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런 것들이 유명한 수출품이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왼쪽 위에 있는 지도로 넘어가서 자, 보면은 책문후시, 중간계시, 중강후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후시라는 것은 사무역입니다. 사무역.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공무역이에요. 공무역. 여러분들 좀 헷갈리면은 후시, 이 후자가 뭐 뒤후자는 아니지만 뒤에서 몰래 하는 그런 사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계시는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나라 사신을 통해서 하는 공무역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하는 무역에는 뭐 책문후시, 그리고 중간계시, 중강후시 등이 있었고요. 아래에 일본과는 외관계시, 외관후시 등이 있었다. 그래서 계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사무역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국내의 상업 경제가 발달하고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화폐 사용이 늘었대요. 자, 숙종 이후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숙종 이후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조세 및 소장료의 급납화가 확대가 되어서 화폐 유통이 더욱더 활발해졌대요.
대동법의 실시로 조세 및 소장료의 급납화가 확대되었다. 대규모 상거래에서는 환, 어음 등의 신용화폐도 사용이 되고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이제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면서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뭐 경제 지금 배우나요? 경제 배울 때 이제 그런 관련된 용어를 배울 텐데, 뭐 이런 전황이라는 것은 정조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 영조 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런 화폐가 유통이 되면서 부작용으로 전황 같은 것도 일어났었구나. 하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농민층의 분화와 신분질서의 변화예요. 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신분질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반층의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향반과 잔반이라고 불리는 양반들이 나뉘게 돼요. 일부 양반은 향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기도 하고요. 농민과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잔반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양반 계층이 따로 있고, 그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향반, 그리고 잔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름만 봐도 우리 뭐 잔반 처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이런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부호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가 되어서 향반과 잔반이 되었다. 그래서 양반 계층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민 계층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게 되어 일부는 광작으로, 우리 벼농사를 하게 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졌다라고 배웠죠. 자, 이 광작으로 분홍이 되고,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뭐 소장농은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하는 사람들이죠. 혹은 뭐 임노동자, 그리고 뭐 도시 빈민,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됩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양반층의 분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이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 계층도 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민 계층이 분화하게 되고 난 후에 이 분홍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돼요. 이 광작을 통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더욱더 자신이 경영하는 토지를 늘리면서 돈을 모아가. 그렇게 돈을 모은 후에 납속과 공명첩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양반의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양반으로 행세했다. 그리고 양반이 된 뒤에는 향안의 이름을 올려서 군역과 부역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향안은 지난 시간에 향촌 사족의 명단인 향안을 배웠는데, 이 향안이란 거는 향촌의 사족 명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향회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향회의 명단, 향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이 농민 일반 분홍이었는데, 일반 백성이었는데, 이런 납속과 공명첩 등을 사용을 해서 신분을 산 거예요. 그 후에는 자신이 양반이 되어서 군역과 부역을 면제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농민의 계층 분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분홍층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형량을 누릴 수 있을 때, 근데 빈농층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서 경작해 소장농이야. 겨우 그렇게 살아가. 그렇지 않으면 임노동자가 되어서 타인에게 고용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했다라는 거고요.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 공명첩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정부는 공명첩을 왜 발행했을까? 자, 이 공명첩은 이 빌공자예요. 빌공자의 이름 명자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처음에 발행을 했냐면, 임진왜란 때 군량을 모으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 공명첩을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면 명목상에 그냥 관직을 준 거였는데,
이 공명첩을 사게 되면은 호적에 기록을 해서 양반으로 행세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런 공명첩을 수시로 발행을 하니까 분홍들이 이런 공명첩을 사면서 양반으로서 이제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명첩의 발행 과정에서 지방관과 향리들의 비리가 심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게 바로 공명첩 발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분질서의 변화에서는 양반층이 분화가 일어나서 못 사는 양반, 잘 사는 양반이 나눠지게 되고 농민 중에서도 분홍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로 나뉘게 되는데 분홍들이 이 납속과 공명첩 등을 이용을 해서 양반 계층에 섞여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중인, 그 이후에 중인도 나와요. 중인들도 신분 상승을 깨야 했다. 서얼들은 집단 상승 운동을 펼쳤고 이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와 같은 서얼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소청운동을 벌였다. 이 소청운동이란 거는 자신들의 이런 바람을 들어달라, 이러한 차별들을 좀 없애달라라는 거예요. 네, 이런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노비들의 경우도 도망을 가서 양인으로 행세를 하거나 납속책이나 군공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하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노비들도 도망가서 오히려 양반 형세를 하거나 양민 인척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도 돈이 많으면 공명첩을 사서 혹은 납속책을 이용을 해서 신분을 상승하고, 자, 그러니까 신분 질서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반의 수가 크게 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조선에서 세수를, 조세를 거둘 때 양반에게 거두지 않고 상민에게 거뒀잖아. 그러니까 양인의 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조 때에는 양인의 확보를 위해서 노비종목법이라는 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노비종목법은 아버지가 천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은 양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시행을 하면서 양인의 수를 늘려가려고 시도를 했고요. 순조 때는 국가가 소비한 노비, 즉 공노비를 해방을 합니다. 공노비 해방. 관청에 있던 노비들을 해방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양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조선 후기 때는 양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신분 변동, 신분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양인의 수가 크게 줄고 오히려 양반과 노비의 수가 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는 세금을 거둘 사람들이 모자라서 노비종목법 실시하고 공노비를 해방하는 정책 등을 실시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촌 지배체제의 변화 볼게요. 조선 후기에 정치적, 경제적 변동 속에서 부를 축적해서 새로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한 분홍층을 신향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죠. 이 분홍들이 공명첩이나 납속을 통해서 양반이 됐단 말이야. 새롭게 양반이 된 계층들을 신향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신향들은 경제적인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향촌사회 지배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사족인 구향과 신향, 새롭게 등장한 신향 사이에서 향전이 벌어지게 돼요. 향전은 향권 장악을 위해서 구향과 신향이 싸웠다,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박힌 돌인 구향과 굴러들어온 돌인 신향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지방관, 이 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은 재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향을 지원했어요. 자, 왜냐면 이 신향들은 일단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지방관, 새로 임명이 된 지방관들은 지방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향들과 손을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구향이 약화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 신양이 구양만큼의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자 수령의 권한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도를 예시로 들자면 구양과 신양의 싸움에서 여기서 이제 수령이 좀 거들어줬어. 수령 지방관이 거들어줬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신양이 이겼단 말이야. 윈 이겼어. 그런데 이 구양만큼의 지배력을 펼치지 못하자 수령이 오히려 더 권력이 세지는 상황에 이제 입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령의 권한이 조선 후기 때는 강해지게 됐다. 특히 정조 때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족의 이익을 대변했던 향회는 도결을 비롯해 수령의 세금 부과를 자문하는 기구로 변화했다. 이 향회,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기구인 향회도 수령의 세금 부과를 자문하는 기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세도 정치 시기에 수령과 향리의 농촌 수탈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도 정치 때 선생님 말했죠.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사게 되니까 만약에 1000냥을 주고 관직을 사게 되면 그 지방에 파견이 되어서 자신은 1000냥을 내고 관직을 샀으니까 10,000냥 어치를 뜯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지방에 대한 수탈이 심했는데, 그러한 배경 말고도 이렇게 수령의 권한이 강해지고 지방에서 수령을 견제하는 향회에도 수령의 세금 부과를 자문하는 기구로 변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 시기에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이 굉장히 극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향촌에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자 양반들은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동 단위의 조직인 동약 등을 시행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지방의 양반들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도결에 대해서 봅시다. 이 도결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 볼 텐데, 자, 이 도결이란 것은 가호나 양인 남성에게 부과하던 환곡과 군포 등의 부족분 및 지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토지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수치법이다. 자, 이건 뭐냐면 뭐 쉽게 말해서 당시에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을 매길 때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세금을 사람에 매기는 게 아니라 토지에 부과를 한 거예요. 토지에. 필요한 세금을 토지에 부과를 하니까, 자, 사람은 도망가도 땅은 도망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다 부과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을에 일정한 고을에 공동으로 이제 부족분을 채워 넣어라. 당시에는 조선 후기 때는 세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매겼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도망가면은 그만큼의 세금을 못 걷잖아. 그러니까 이 도결을 통해서 사람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을에, 야 너네 고을은 총합 얼마 정도 바쳐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망가더라도 그 부족분을 그 고을 사람들이 알아서 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라에서는 이만큼 걷어가기로 했으니까 너네 이만큼 알아서 채워서 갖다 바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조선 후기 때는 이렇게 수령의 농간 그리고 지방의 향리들의 농민 수탈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1번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봅시다. 모내기법이 나오죠. 모내기법 이양법을 통해서 노동력이 절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점에 보면은 담배밭, 삼밭, 모시밭, 생강밭, 고구마밭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상품 작물이에요. 상품 작물. 두 번째 자료는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대요.
당시에 농민들이 이런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홍층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신분제의 동요. 조선 후기 때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근래에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그리고 임장과 한통속이 되어서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해서 유학이라고 거짓을 올린다. 그래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가짜로 양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한자로 모칭유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모칭유학.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모조품이라고 하잖아요. 모조품. 그래서 모칭, 거짓으로 유학호, 그러니까 양반 계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료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당시에 신문제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었다. 돈이 많은 분홍 계층들은 이렇게 돈을 주어서 양반의 신분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 3번 보면은, 자, 맨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돼요. 자, 근래 신양들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양들과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향전. 그 다음 향회라는 것이, 이 부분은, 자,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그 당시에 농민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조세를 수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향해에서도 조세를 수탈하고 수령들도 백성들을 수탈하니까 조선 후기 때는 백성들이 정말 못살겠다 싶었던 거예요. 자료 3번에는 이런 향전과 조세 수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선 후기 때 이후로 새로운 사상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사상이 유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네요. 서학. 자, 17세기 무렵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은 천주교 서적들을 가져오고 고려만국전도, 천리경 등의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왔어요. 그러한 문물을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들여오게 됩니다. 서양 문물들은 서학이라고 부르면서 조선에 소개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서학은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과 지식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자, 한편 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 이론에 치우쳐져 있어서 당시에 사회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는데, 자, 이거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굉장히 오늘날의 욕을 많이 먹는 부분들이죠. 이 성리학 이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만 비판하는 게 아니야, 당시에도 비판하고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실학자들이에요. 실학.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학이 제기되게 됩니다. 이 실학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있어요. 자,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농촌사회를 안정하자.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중심 개혁론자겠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향원, 이익, 그리고 정약용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토지제도를 주장을 합니다. 자, 뭐랬어? 농업중심 개혁론자들은 토지제도를 개혁하재. 그럼 각각 다른 토지제도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토지제도를 얘기했냐면, 자, 유향원 같은 경우에는 균전론을 제시를 합니다. 균전론. 균전론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 농, 공, 상의 차이를 두어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 차별을 좀 두긴 하지만 각각의 신분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설정을 한 거죠. 토지 매매의 하한선 설정한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백성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정량,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일정량만큼의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한다면 자영농민이 이제 육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한선을 설정한 게 바로 이익의 한전론이고요. 정약용은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한 뒤에 분배하는 여전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향촌의 사람들이, 고을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그 나온 수확물을 분배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약용은. 그래서 그게 여전제라는 토지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업중심 개혁론자들,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자, 상공업중심 개혁론자들은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자, 청해, 문물 수용, 그리고 상공업 진흥을 얘기를 합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진흥시키자. 그래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 중에서는 유수원, 박지원, 홍대용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유수원은 직업의 평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사, 그리고 농, 공상의 평등을 강조했던 게 유수원. 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 폐지를 주장을 합니다. 기술 혁신, 문벌제도 폐지. 이 홍대용은 조선에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지동설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의식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레와 선박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박재가는 똑같이 수레를 중요시했고 배의 이용을 주장하고 소비의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과 박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꼭 구별을 해서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영업 전에 매매를 금하자, 이거는 이익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자, 이익은 뭘 주장했다고 했어요? 토지 매매에 하한선을 규정했다 했어요. 하한선. 그래서 보면은 영업전 몇 부 이내에는 허락해서 준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 때도 너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땅은 무조건 남겨둬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회를 키자. 이거는 박재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대체로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하자 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보면은 박재가는 수레와 배의 이용을 주장하고 소비의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라고 나와있죠. 이게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기술을 중요시했다, 기회를 익히자 라는 건데, 이것도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얘기했던 청해 문물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 상호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주도했던 실학은요,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역사, 지리, 언어 등을 연구하면서 후에는 국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국학 발달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 실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상들이 이제 전래되게 되는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선진 문물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더해서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실학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실학자들은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 또 다른 사람들은 상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곤욕적이겠지만 구분을 해서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오늘 교과서에서 나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